토론자 지정 토론자 두 분 선생님 먼저 소개해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의 김미경 교수님, 그리고 국민대학의 김환석 교수님, 사회를 맡은 저는 이제 충남대학의 강근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 뒷부분에 우리 강신익 교수님 말씀을 좀 더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별로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자 선생님들은 한 7, 8분 정도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청석에서 한두 분 토론에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강 교수님과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특히 강 교수님은 좀 이제 순서가 뒤바뀌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좀 아까 말씀 미처 못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미경 교수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 행정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강신익 교수님 발제 논문을 현장에서 정말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토론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어저께 논문을 계속 읽다가 준비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연결해서 좀 토론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말씀 드리면서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하고요. 정책학을 연구하면서 갖게 되는 통섭에 있어서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다윈의 경쟁이론에서부터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재미난 연결을 또 하나 해보면, 저희가 조직이론 관점에서 보면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50년대 이후에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엘드리치가 얘기하는 파퓰레이션 에콜로지 모델에서 보면 개체군 텐트학 모델이죠. 여기서 보면 많은 조직군들이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이 변이를 맞이하면서요, 이 버라이어션을 어떻게 선택해서 살아남을 까를 고민하는 실렉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조직들은 유지를 하게 되는 리텐션 상태를 맞이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3단계를 거쳐서 조직군들이 이 사회 안에서 이제 존재할 거라는 그런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론하고 다윈하고 이 차이점을 보면, 다윈은 언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한 단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경쟁하느냐 안 하는,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봤다면, 엘드리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이 집단 개념으로 와서 이 영향이 올 때 한 단위에만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라 교직군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안에서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의 문제로 이제 연구 대상 자체가 달리 전개된다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통섭에 있어서의 통섭적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저는 뭔가 이론의 결합과 아이디어의 결합이 일어나려면 이 장소가 존재돼야 되고, 이 장소 안에서 그 아이디어를 생생해내는 단위, 개체들의 어떤 생존권이 존재되지 않으면 이 통섭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직군 단위에서 이 존재가 가능한 상황이 사회 안에 마련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거를 생태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생태계가 그러면 각 사회의 존재가 돼서 통섭적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또 어떤 고민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 사점령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사악해지고 풀기 어려운 위키드한 상황이 전제된다는 건데, 이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많이 얽혀 있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면도 있고요. 관련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워서 풀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회의 어떤 그 심화와 발전 과정에서 문제의 질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통섭 연구가 필요한 측면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섭적 연구의 배경을 의지적인 선택보다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이 연구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통섭 연구를 보고 있는데요. 이 그 간단한 사례로 캐나다의 경우를 제가 이제 작년에 읽은 그 유키노믹스라는 책에서 이제 보게 된 건 이 그 맥유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장으로 있는 조그마한 광산이에요. 골드코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채굴이 안 되니까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 전문가인 맥유엔은 그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지질 전문가들에게 1인당 1천만 달러씩을 줘가지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기술과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산맥 안에 금이 어디에 묻혀져 있을지를 찾아오게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몇 주일 뒤에 이 지질학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금이 매장되어 있을 지역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채굴 작업을 벌이지만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회사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 맥유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1948년부터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수많은 지질 관련 정보 그 다음에 채굴에 관계된 광산의 주요 기술들을 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방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진행이 되죠. 내부에 있는 지질학자들이나 전문 채굴업자들은 우리 회사의 보유 기술을 내놓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 회장은 우리가 풀 수 없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외부에서 누군가 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보를 전부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컨테스트를 열고요. 상금을 걸어가지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산맥 안에 이 금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를 찾게 하는데 외부로부터 110곳이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110곳에 대한 탐사를 하게 되는데 외부와의 협업 과정에서 한 반 정도가 실제 채굴에 성공을 하면서 1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 회사는 회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마지막 결론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가져오라는 건데요. 기존의 조직 내에서 갖고 있지 못했던 문제풀이 방식을 외부와의 협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을 교환해서 실제 이 회사의 문제를 푸는 그 사례로 이제 이게 접근이 되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개인이건 아니면 다른 연구소건 아니면 어떤 포럼이 됐건 아니면 어떤 기업이 됐건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관련 지식들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골드코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생태계가 집단지성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여서 저는 그 사회의 통섭적 연구를 통해서 고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원화되고 다양성된 집단지성이 아주 그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저는 좀 던져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부분의 활동 부분인데요. 지식의 경우에도 독점과 가정과 그 다음에 이제 종속되거나 강제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자기 주장 부분을 그 약화시키거나 다양한 형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지식들이 의미를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아까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역량이나 역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것과 그 사람에게 투여된 교육과정과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론과 의존론의 관점을 거기도 또 대입을 해보면 저는 지식을 생성하는 주체들에 대한 그 교육과정, 그러니까 그 자기 어떤 상상력과 지식들을 사회에 표출하면서 다원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뭔가 교육과정에 그런 것들을 투입해 주어야만 이 통섭연구가 가능해서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해주는 그런 그 지식 생태계가 마련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학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라스웰이 처음 논문을 쓸 때요. 이 파리시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책은
펀더멘털 프로블럼을 해결해줘서 인간 존엄성을 구현해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어려운 라스웰이 언급했던 존엄성에 관계된 문제들은 영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기아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줘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 주려면 문제 간의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문제지향성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그와 함께 그 논문에서 라스웰이 언급하고 있는 그 맥락의 지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맥락, 장소의 맥락, 여기에 그 학제간 연구를 그 언급을 하면서 이미 정책학은 통속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가치와 사실 부분을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전적으로 이 가치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사실이 전환되는 것이 과학의 진화라는 것을 정책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풀리 동의하는 그런 바인데요. 그럼 이 가치 탐색에 대한 이 활발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육성을 해서 그 정책적 연구의 심화라든지 아니면 통섭의 가능성을 더 풀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무엘슨의 그 경제학 그 68년도 책에 보면 사람들이 찾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냐의 문제는 결국은 사람들 내면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제도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기획이나 정책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으로 접근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 규명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정책이 통속적 연구를 연계를 해서 사악한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의 발현 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문제인가를 기본적으로 찾는 시크 밸류 하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개인 한 개인 관점에서 출현이 되어야만 그런 것들로부터 제도나 정책으로 풀어내는 것이 연결이 돼서 이것이 그 객관성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결국 그 이런 통속적 상황으로 사회의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어떤 상상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의 전제, 그 다음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가치가 표현이 되고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 그러면서 생태계가 독점과 과점이 되지 않은 아주 다양하고 그 다원화된 그런 생태계로서 존재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통속의 상황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원석 교수님. 네, 정책학회 처음 와보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책학과 관련이 깊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하여튼 실제로 나와보지 못한 사회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사회학 중에 이제 사회학 중에 좀 특별한 분야가 이제 과학기술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이 전공이고, 그쪽은 사회학 중에서는 좀 정책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서 정책과 관련이 많고 또 함의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또 대화나 소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대화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분 발표를 들었고요. 각각에 대해서 그냥 토론일까요? 하여튼 생각나는 거 또는 제안 이런 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익 교수님은 제가 이전 기회에도 많이 접해보고 또 여러 저서를 통해서 많이 제가 또 감명도 받고 풍부한 어떤 생각을 하신, 오늘도 이제 인복학 학문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특히 첨부한 그런 이제 사회생물학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판적 어떤 재구성 이런 접근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냥 질문과 제안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요.
에드워드 윌슨이 청안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재천 교수님이 아까 강신익 교수님 말씀하신 그 독특한 한자의 통속으로 제시한 콘실리언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그런 통속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트랜스디시플리너를 이제 그런 통할 통자의 통속으로 이렇게 새로 해서 우리말로는 똑같은 통속이라는 표현돼서 좀 여전히 저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자를 바꿔가지고 이 통속으로 하자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몇 있습니다.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디어에는 저는 동감하는데 통속이란 만약에 정말 에드워드 윌슨이나 오늘 최지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학이 어떤 전체 학문을 갖다 통합하는 형태의 통속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게 생물학적 결정론이건 제국주의건 생물학적 환원론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면 좀 혼란을 피해서라도 글쎄 그거를 우리말로도 그런 한자만 바꿔서 통속이란 말을 쓰는 것이 과연 효과 면에서 볼 적에 좀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한 결과 저도 뭐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간의 어떤 뭐 소통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융합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 나름대로 옹호하고 주장해오던 입장이어서 굳이 통섭이란 말보다는 다른 말이 어떨까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한 분이 또 유명한 철학자가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화이트헤드 제가 뭐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화이트헤드가 얘기했던 개념 가운데 콘크레선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고 최근에 사회과학에서도 많이 그거를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쓰려하는데 우리말로는 합생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통섭이란 말보다는 합생이란 말로 한번 그 같은 생각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어떤 소통에서 융합 합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한번 좀 제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뭐 일종의 제안경 코멘트를 드리고요. 사회생물학이 아니라 뭔가 진정한 의미의 어떤 소통과 융합 생물학과 어떤 인문사회과학 간의 어떤 그런 새로운 학문, 트랜스디시플린에 대한 학문을 강신익 교수님은 최근에 논문을 통해서 생명인문학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휴머니티즈. 거의 사실 취지는 같은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국 개방대학교 같은 데서는 휴먼 사이언스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인간과학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생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학과 안에.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교육 텍스트와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한데 하여튼 그 과에서는 강식익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미 생명인문학을 지향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좀 더 사회과학적일지는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생각을 바이오폴리틱스, 생명정치라는 또는 생명정치학이라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정치는 원래 이제 푸코가 유명하게 만든 개념인데 이게 생물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어떤 그런 융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실제 인간의 어떤 질병, 건강, 특히 의료 관련된 거 관련해서 거기서 작용하는 어떤 지식과 권력의 융합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최근에 서구에서 굉장히 생명공학에 따라서 어떤 생기는 사회 문화적 어떤 경제적 변화들을 생명정치라는 개념으로 포착해내면서 실제 많은 사회과학 우리나라로 치면 연구사업단이죠. 연구사업단이 여러 개가 영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에 여러 개 꾸려지고 미국에 있고 그런 센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명정치에 관한 연구센터들이죠. 저도 우리나라의 그런 생명정치의 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고려대 이 사업단을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아마
거의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나 취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번 상명 정치에 관한 어떤 서구의 문헌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지금 올해 이 BK 사업단에 필요한 연구들을 이미 많이 해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강신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제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 좀 빠뜨렸다 그럴까요? 그냥 그러니까 경쟁 대신에 이제 협동과 공감 이걸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생물학 내 최근의 변화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후성유전이죠. 후성유전하고는 아예 사회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영향을 바뀐다는 거거든요. 항상 유전자에서 뭔가 뭐 인간의 어떤 뭐 생김새만이 아니라 뭐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뭐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적 행태가 바뀐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상식적인 생각이고 사회 생물학이 대표적으로 그거를 이제 주장하는 어떤 그런 학문으로 등장을 했는데 거꾸로 사회 환경이 유전자 발현을 바꿔놓는다고 하는 게 후성 유전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 사회과학 분야가 아니고요 생물학의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혜주 선생님이 저기는 이제 그냥 딱 후성 유전학 항목 하나만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던데 후성 유전학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자연과학의 한 분야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혜주 선생님 하시는 그 연구, 특히 보건정책에 관해서 이제 어떤 융합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보건정책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어떤 그런 게 지금 지향하는 목표고 취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것과 인간의 어떤 보건, 의료, 이 건강을 좌우하는 생물학적인 것과 어떤 사회적인 요인들이 함께 결합이 되고 융합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아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나는 건 저도 이제 최근에 이런 문헌들을 찾아보다가 제가 사실 몰랐던 이미 그런 접근을 70년대 후반에 만들어서 나름대로 한 흐름을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모델에 어떤 대항하면서 한 모델이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조지 앵겔이라고 하는 분이 70년대 후반에 만들어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나름대로 이뤘는데 그 목표는 정말 메디컬 연구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는 거죠. 바이오메디컬, 그러니까 생물학적 환원론, 생물학적 결정론이 아니라 정말 그 인간의 건강을 좌우하는 데는 바이올로지컬한 요인과 사이콜로지컬한 요인과 소셜한 요인이 함께 결합이 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만들려고 했던 접근이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떤 접근이고요. 융합적 쪽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바이오메디컬한 접근을 이렇게 대체하는 데까지 이르진 못했는데 여전히 그쪽을 지금 그쪽을 따르는 분들은 열심히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국내에도 뭐 의학자 중에도 그런 아직 뭐 주류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집단이 학회도 만들고 학회지도 내면서 이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 BK팀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런 그 융합적인 연구들을 지향하는 데는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좀 먼저 짚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뭐냐면 우리 전제의 학문 체계를 들여다보고 왜 융합이 안 되는가, 힘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컨대 뭐 고려대 팀 융합 연구를 위해서 참여 연구진이 세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보건정책관리, 역학 유해관리, 보건생명과학, 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다 이 연구진에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연구진은 그렇게 짜도 거기서 정말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정말 융합적인 지식이 나타날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발표에도 항상 융합적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실제 보면은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접근대로 그냥 논문 써가지고 그냥 한 대 묶어서 내는 정도. 이런 게 우리나라의 기존의 뭐 학자적이건 뭐 지금의 융합 연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융합적인 지식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정말 한 현상을 분석하고 하는데 함께 협동적인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려면 지금의 학문 체계에서부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왜 문제 문제가 왔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20세기부터 21세기 학문 체계는 확실하게 자연과학과 공학이 한편에 있고 딴 쪽에는 인문사회과학에 있는 이런 구조죠. 그죠? 딱 그걸 이제 교문화라고 뭐 스노우 같은 사람이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럼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이게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16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서양은 물론이고 동양에서도 그런 식의 구분이 없었다고 해요. 한 융합적인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으로도 생각이 되고 됐고 하나의 학문이죠. 인간이건 뭐 다른 인간이 아닌 뭐 비인간 생물이건. 그러니까 이 자연 인간 대 비인간, 자연 대 사회의 구분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몽땅 이게 융합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아예 하나의 적으로 대상을 다뤘기 때문에 인간이건 나머지건 그걸 공부하는 학문이 철학이었죠. 필로소피가 그런 걸 했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16, 17세기에 자연과학의 혁명이 서구에서 일어나면서 자연 철학, 원래는 그때는 자연 철학이라고 불렸는데 철학의 한 분야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자연 과학으로 돼버립니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철학에서부터 이게 자연과학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서부터 이제 그걸 실제 기술에 응용한 공학이 이제 19세기나 20세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철학, 원래 철학이었던 데서 자연과학이 떨어져 나오니까 나머지 분야는 지금의 그냥 철학인데 오늘날 인문학으로 불리는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18세기 이듬이 되면서 과학 대 인문학, 뭐 대학의 학제도 그렇게 이렇게 두 문화식으로 이렇게 갈리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19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사회과학이 또 갈려져 버려요. 사회과학은 인간을 다루는데 인문학이 아니라 뭔가 자연과학을 상당히 흠모하고 모방을 하는 접근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사회과학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래서 사회학, 뭐 정책학도 이제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사회과학은 19세기에 나타나서 20세기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이나 인문학에 비해서 짧은 역사지만 굉장히 지금 등치는 더 클만치 이렇게 성황을 이뤄왔는데 사회과학 자체가 학제나 이런 걸 학문의 성격으로 보면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중간에 껴있어요. 그죠? 껴있어요. 근데 이 사회과학 자체가 통합적이지 않고 지금 가만히 보면 방법론이나 이런 걸 보면 찢겨져 있어요. 자연과학을 지향하는 사회과학이 있고요. 되게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양적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근데 인문학을 지향하는 또 사회과학자들도 있죠. 이분들이 되게 질적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 자체는 과학과 인문학 이 두 문화의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이 찢겨져 있는 분열된 학문이죠. 그죠? 제가 공부하는 사회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의 학문의 어떤 그런 체계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의 지름이 이렇게 찢겨져 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원래 하나의 이 철학의 대상은 하나였는데 거기서 여기에 우리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자연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인식, 존재론이 생겨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17세기에 여러 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데카르트 이후에 그다음 18세기 들은 칸트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분법적인 이런 이원적인 존재론을 만들어내면서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과 지식은 따로 있고 인간을 연구하는 지식과 학문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연 그런 것이냐. 이 세계가 정말 인간 대 나머지는 비인간 또는 자연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이런 이원적인 존재들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냐. 그만큼 다른 것이냐.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런 이분법으로 세상을 나누는 이원적인 존재론에 대한 반성이 없는 한 이 각각에 대한 지식이 따로 필요하다는 게 계속 그런 게 주장이 먹힐 것이고 그럼 지금의 찢겨진 이런 학문 체계들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융합을 지향하지만 융합에 걸맞는 그 학문의 대상이 되는 대상 자체가 우리가 나눠져 있다고 보면 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른 학문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융합적 학문을 지향하려면은 한번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 아까 이제 인간의 건강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건강이라는 게 거기서 딱 인간의 몸은 생물학적인 존재고 인간의 정식은 뭐 이렇게 인문학적인 존재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 이게 융합적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그 자연과학, 인문사회학이 나눠진 이 존재론부터 우리가 한번 깊게 반성을 하고 뭔가 존재론부터 재구성을 해야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융합적 학문이 진정으로 탄생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고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